우리가 사실 이렇게 막 박수치고 서로를 이렇게 환영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킹도 있거든요. 네트워킹도 꽤 많이 열리니까 시간 나실 때 그런 것도 좀 오시면은, 저는 어쨌든 저만 해도 회사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데 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강의할 때는 항상 30명씩 꽉 찼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가 좀 마케팅을 안 하니까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래도 3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직장인 부업 투자자고요. 아이고, 부업 왜 이래? 부업 투자자고, 매일 재테크 공부는 1시간만 합니다. 1시간. 그러니까 효율성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유튜브 운영한 지가 3년이 됐고, 제 구독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전업 투자자들 당연히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4-5시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뭐 기업 탐방 가시는 분도 있고, 증권사 레포트를 꼼꼼하게 다 읽는 분들도 있고,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처럼 직장인 투자잖아요. 직장인 투자자고 직장인 창업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1시간 이상으로는 시간을 저는 낼 수는 없어요. 저는 낼 수 없어서 1시간 이내로 공부하면서도 좀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뭐 경매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도 사실은 재테크 공부법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기부여도 있겠지만 다양한 것들을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 뭐 저보다 사실은 더 많은 걸 아실 수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 창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막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소통하면서 서로 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현재 직업은 아직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제 11월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퇴사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투자자문업을 한 2년 뒤쯤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공개가 되게 되면은 내가 소속된 기간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연구원은 그만두고 강의만 좀 하기로 했고, 이 사업소득이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다 7년 이내, 저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7년 이에 창업한 것들이고요. 대부분 다 법인이에요. 왜 법인이냐면은 다들 알다시피 우린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직장들 있잖아요. 취업 규칙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나로 하고, 저는 그 대신에 급여를 안 받아요. 급여를 안 받고 법인 잉여업으로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거나 하면은 그 텀에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고, 현재 법인 잉여금은 뭐 한 7억 정도는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매출이 그 정도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들 제가 이제 키워드들을 하나하나씩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얘기도 해놨고요. 오토 창업, 그다음에 주말 농장, 뭐 무인 공간 임대, 뭐 카페 커뮤니티. 여기서 말하는 카페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거예요. 커뮤니티 사업, 뭐 강연 중계, 정부 지원 사업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직장인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저도 실제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는 저는 3년 동안 한 3억 정도 수령을 했어요. 이거는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예 받는 사업이에요. 받고 10% 자부담금만 내면은 내가 그걸로써 창업을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물론 그 대신에 카페 창업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거기에 맞는 업종들만 가능한데, 뭐 앱 같은 거 만드는 거라든지 대부분의 식품 개발 사업 이런 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뒷부분에 또 한번 추가 설명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카페는 운영한 지가 5년 됐고, 사실 여기도 처음에는 이런 강의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대전점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제 충남 금산이라고 거기에 이제 카페를 하나 짓고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카페를 짓게 된 이유는, 여기 월세 550이거든요. 550씩 매달 나가는 게 3년 지나고 나고 10년 지나고 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물론 유동인구가 있어서 여기 창업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그럼 은행이자로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이건 내 소유가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적어도 맨 처음에 이거를 창업할 땐 그 생각을 못했죠. 못했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카페라든지 교회에 있는 대형 카페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좀 변하면서 저도 이제서야 이제 이걸 깨달아서 여기를 이제 정리하고 그쪽에 좀 더 투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기타 소득이라고 따로 써놓은 것도 보면은, 사실은 직장인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블로그 하시고 계신 것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블로그를 잘하다 보면 출판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강연 섭외 들어오는 게 아직까지는 블로그 검색으로서 저한테 섭외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제가 막 유튜브에서 잘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처럼 나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브랜딩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출판의 기초 단계로 좀 넘어가서 점점점 레벨업이 되는, 그렇게 돼서
출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아직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계약은 사실 작년 6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출간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나 출간하게 되면은 그럼 훨씬 더 강연 수요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인증인데 넘어갈게.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손 들까요? 안 하시는 분? 다 하시죠. 근데 저희는, 제가 언제 했냐면요. 이때 딱 한 거거든요. 2020년 11월 4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학개미운동 치고서도 되게 막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상승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승장, 폭락장, 지금 현재는 반등장, 기술적 반등장인데 이것까지 3년을 모두 다 겪어봤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랑 친한 우리 학교 경제과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IMF, 서프라임 모기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IMF 때는 돈을 못 벌었어요. 왜? 그때는 잃기만 했고, 그러고 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똑같이 폭락을 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큰 돈을 투자를 했고,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대형주에 투자를 했고, 그때 한 7, 8억 정도 버셨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코로나 전까지도 거의 주식 투자를 안 하시다가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또 10억 대출 받아서 투자하셔서 10억도 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제 유튜브에도 그 내용을 올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은 분명히 위기의 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지금 단타도 하고 중장기 종목도 가져가지만, 결국에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언젠가 또 다른 기회가 오면은,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위기 상황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금이 준비가 돼 있거나 뭐 물린 종목이 적으신 분들은 사실은 새롭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제 재테크 강의다 보니까 이제 제 주장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재테크 유튜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겠죠. 뭐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뭐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 또는 김작가 TV 이러면은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책을 본인들은 1년에 뭐 50권을 읽는다, 100권을 읽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끄럽게도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책을 읽진 않아요. 책을 1년에 한 권 정도 읽고 있고요. 그런데도 독서 모임은 운영하고 있어요. 독서 모임은 비즈니스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참가비를 받고서 그 비즈니스 돌아가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정형화된 방법보다는, 저는 이제 보통 유튜브, 운전할 때 유튜브 정도로 보거든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니까 사실은 독서를 이렇게 대놓고서 할 시간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영상을 집중해서 볼 시간도 사실 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대전 왔다 갔다 할 때만 이제 유튜브를 몰아서 듣는 거예요. 왔다 갔다 7시간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 재테크 새롭게 공부하는 건 그게 다고, 나머지는 이렇게 재테크 강의를 할 때 하루 전에 이제 자료 조금씩 추가하는 것들, 그 정도로만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골격이 쌓이면은, 우리가 이제 구조 파악이란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구조에 대해서, 재테크 구조죠.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케이스 스터디만 계속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매도 기본적인 형태만 알면은 그 다음에는 사례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구조에 대한 어떤 형태로 돈이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보통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적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주식 매매방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그때 강의 때 말했었던 이 형태죠. 그래서 그것만 계속 이렇게 반복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럼 이런 종목을 제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게 되는 거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형태가 그거랑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차트를 얘기로 들자면은 차트 기법이 뭐 1000개도 더 될 것 같아요. 뭐 시중에 있는, 저는 본 적도 없지만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경험칙상으로 느끼고, 기초 뭐 무료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한 8개 패턴 정도만, 저는 이제 그렇게만 매매를 하고요. 다른 종목들은 아예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눌림목 매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라가다 이렇게 저는 이런 종목 하지 않아요. 왜냐면 눌려야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눌림목인 거지. 근데 실제로는 눌림목이 아니고 다시 주가가 오히려 시작 가격, 시세 상승의 시작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이 악재일 경우에는, 최근에도 뭐 임창정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라든지, 또는 뭐 작년과 같이 폭락장이라든지, 또는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실적주라고 해도 일주일이면 30% 40%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법을 알지 못하면은 당연히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조건 오래 보유하면 무조건 우상향한다, 이러한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실패를 맛볼 수 있다라고 저는 특히나 한국 주식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유일하게 읽었었던 책인데, 돈의 심리학이라고 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이유는 막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식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도 저는 한 80%는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20%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구조나 기법 정도고, 그럼 그 20%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실적주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거 이유가 없이, 근데 내가 투자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실적주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이 근데 반토막이 났으니까 주가가 하향을 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데, 그게 아니고 매출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의 약재라든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신감 있게 사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지 못한다고요. 아, 이게 무슨 뭐 바닥을 더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다들 발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잖아요.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몇 배씩 수익을 내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강사들마저도 그냥 수많은 사례들 중에 성공한 사례만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능한 이유는 몇백억이 있기 때문에. 뭐 몇백억, 100억 정도 있으면은 그런 케이스 한 100개 만든 다음에 성공한 사례 한 30개만 뽑아가지고 강의를 하겠죠. 타점 공유하면서 나머지는 공개도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의 강의들 중에 보면은, 제가 현혹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많은 유튜버들, 저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저도 부동산 유튜버, 경매 유튜버, 주식 유튜버들을 볼 때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고, 하다못해 이제 뭐 등기 인증 아니면 뭐 주식 계좌 인증 이런 거 안 하는 분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강의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말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뭐 책을 여러 권 읽고 이렇게 정형화된 루틴보다는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시청각 자료로 보는 게 훨씬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주식을 뭐 주식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엄청난 자료들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물론 그 자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은 노이즈와 정보를 구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이따가 주식 강의 때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그냥 되게 단순화된 지표, 여기 있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 수밖에 없는 지표들을 보고서 시장을 판단하고 재무제표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같은 경우 저는 한 30초도 안 보는 편이에요. 30초도 안 보고 매출, 영업이익률 증가하고 있는지, 유보율, 현금 유보율, 그다음에 부채율, 딱 이렇게 4가지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PBR, PER도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도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지금까지 꾸준한 수익을 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년에 1000종목 이상 매매를 하거든요. 물론 중장기 종목도 있지만 단타 종목 이 정도 하는데 3년이니까 3000종목 정도 매매를 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방송으로 대부분 다 무료 방송으로 공개를 했어요. 하나도 방송을 지우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하는데 뭐 70% 이상은 확률로 항상 급등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가 오만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 공부 방법만으로도 직장인들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어떤 방송을 봐도 난 자신 있다. 그날에 과거에 어떤 방송을 보고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전제될 수 있는 거는 주식은 비논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 실적주가 우상향하는 구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알다시피 뭐 대선주는 그냥 이름만 갖다는 이유만으로 10배가 상승을 하잖아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무슨 흥구석유 이런 주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흥구석유가 벌써 지금 2배가 올랐거든요. 한 2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매일매일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 테마주 잡주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일정 부분 내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비중 있게 가는 거는 예를 들어 실적주라든지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2가지 요소를 좀 더 취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또 경매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경매도 하다못해 입찰법원에 가서 내가 입찰계라도 작성을 해봐야죠. 입찰계라도. 그래야 그거하고
그냥 말 그대로 유튜버만 보고 책 한 10권 본 사람하고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입찰은 못 하더라도 입찰계 종이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경매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책 한 권 정도 읽어서 판단을 하고 가서 입찰 법원 가는 입찰계를 다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게시판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아니면 가서 이제 사무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입찰계를 한번 작성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직장인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반차를 내고서 가가지고 간단하게 입찰을 하고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좋은 물건이 생겼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나 혼자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서도. 그래서 그렇게 구조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엔 당연히 실행,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을 한 주라도 사던가 또는 입찰계를 작성해 보던가 이런 빠른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주식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저라고 왜 물리는 게 없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제 셀트리온이나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투자하고 나서 2주 뒤에 8천만 원씩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마이너스 80%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손절은 하지 않았지만, 왜냐면 저는 이제 뭐 대웅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장세가 오면 당연히 전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현재 보유는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비효율적이긴 해요. 사실 이거를 손절을 하고 이 돈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사실은 뭐 이거마저도 그냥 제가 매일매일 사실 반성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제가 주식창을 열어보면 항상 그게 맨 위에 떠 있어요. 마이너스 80%가. 그러면 이걸 보고서 오늘도 겸손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좀 잘 되다 보면은 되게 오만해지고 이렇게 오버하게 되거든요. 막 테마주도 갑자기 막 뇌동매매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마이너스 70%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도 항상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패 패턴을 보완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실패 패턴 중에 하나는,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 투자자다 보니까 분봉 매매가 안 되잖아요. 분봉 매매가 안 돼서 특히나 9시 반에서 3시 사이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일반적인 테마주들은 다 이렇죠.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럼 2,000개 중에서 10개도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만 매매를 했었으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만 매매를 했으면 됐는데, 굳이 내가 9시 반에서 뭐 이런 꼭 2시 사이 막 이럴 때 매매를 했다가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죠. 고점에 물리게 돼서 그나마 이러면 다행이게요. 뭐 이렇게 되는 주식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물론 유혹의 요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3%에서 샀어요. 10%에 팔고 나왔는데 이게 17%, 18%를 가네?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이거 혹시 뭐 한 24%, 5%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내동매매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습관을 저는 고치니까 물리는 확률이 한 3분의 2 정도는 줄었어요. 3분의 2 정도로. 그러니까 한 7, 80%가 물리는 확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매매를 안 하니까. 그리고 차라리 종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시초가 매매만 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만 최근에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되는 것은 계속 반복하고 그 대신에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수익이 나더라. 반대로 어떻게 했을 때 물렸거나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물리는 행동들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고, 안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되고, 수익을 나는 행동들은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되죠. 근데 꾸준히 반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반복된 성공들이 있으면은 10주, 100주로 점점 늘려가야죠. 그래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지. 어떤 분들은 정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정말 뭐 한 10,000명 중에 1명꼴로 나오는 트레이더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100만 원으로 뭐 몇 억을 벌었니. 근데 일단은 저는 아무리 그 계좌인증을 해도 제가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일단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그럴 수 있고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 사람들을 능력을 동일시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내서만 좀 현혹되는 거에서만 벗어나도 내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 저는 일단 관심이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재테크로 돈을 벌었던 거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뭘까요? 2011년에서 12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 무슨 사태가 있었겠죠? 여기 써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IMF 겪었고, 서브프라임 모기 겪었고, 그 안에는 뭐 걸프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그렇게 위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주가가 급락하거나 또는 반대로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되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살 전에 그 수능을 끝나고 나서 백화점에서 알바를 좀 했었어요. 식품관에서 알바를 했는데, 식품관 알바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가서 제일 늦게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초임이었는데도 260 정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4달 정도를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한 돈을 가지고 저는 금을 샀어요. 근데 금을 투자로서 산 건 아니고요. 그냥 24K 순금을 뭐 팔찌랑 뭐 금이랑 뭐 이런 것들, 뭐 지방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방에는 그런 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다 그러고 다니니까 저도 좀 의시되고 싶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샀는데, 그러고 나서 서울에 이제 학교를 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서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다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MT 갔다 오고 나서는 바로 이제 금반지랑 이제 금팔찌를 빼고서 이제 그러고 안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어요. 오니까 금값이 2배가 상승을 했어요, 2배. 그래서 제가 산 가격보다 2배가 상승을 해서 저는 그때 다 팔았어요. 팔았고, 그걸로 사실 왜 팔았냐? 그걸로 사실은 롤렉스를 사고 싶어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롤렉스를 사려고 홍콩행 티켓을 샀는데 홍콩행 비행기가 안개가 끼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날. 그래서 또 돈이 묶였네. 홍콩 달러로 다 환전을 해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홍콩 달러가 또 6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연한 기회로 요새 유행하는 뭐 금펀드 투자 또는 FX 마진 거래, 거창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경제과 교수님도 우연한 기회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IMF라는 시대적 흐름을 만났고 서프라임 모기지를 겪었고 그런 2번의 V자 반등을 경험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도 급락한, 뭐 이분이 여기서 잡았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한 이 정도쯤에 여기서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때처럼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큰 돈을 투자한 거고, 사실은 설사 이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경제가 평생 회복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굉장히 싼 가격이었다는 거죠. 원래 주가가 여기였으니까. 이때가 뭐 버블은 아니었었잖아요, 코로나 직전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 그럼 정말 좋은 기회였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일정적인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만 투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 지금 제가 주식 강의 하는 사람들만 2년 사이에 한 400명 정도 되고 재테크 강의하는 사람은 1000명이 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도 여전히 쫄보도 되게 많아요. 그 쫄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연습을 해서 본인의 성격을 바꾸게 해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막 그렇게 한 번에 8천만 원 늘 정도로 원래부터 공격적인 성향이었으니까 큰 수익을 내거나 큰 손해를 보거나 하는데, 일반적인 성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어느 정도 내가 구조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지만 빠르게 자산이 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1억으로 100만 원 벌기는 굉장히 쉽죠. 1%니까 수익이. 근데 1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계속 벌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적당하게는 어느 정도 본인의 시드머니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대로 금과 환율의 시세 차익 경험을 한 거는 2011년도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테크 활동을 한 거는 지난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니까. 저도 제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블로그 개설이고요. 이 당시에는 왜 개설을 했냐면,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려고 제가 지금 그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 그 시골에 주택을 지었었어요. 거기 이제 노후에 거기 가서 사신다고. 그 당시 돈으로 한 60평 정도 지었는데 한 2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억 3천 정도. 그래서 2동을 지었으니까 한 4억 6천 정도 들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동 정도는 저한테 활용해도 된다고 해서, 그거를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가 주말 농장을 가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데 너무 아깝다. 여기 5일 동안 겨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관광지도 아니고 진짜 완전히 깡시골이거든요. 현재도 공시지가가 평당 10,000원 정도에 10,000원. 그 근처 토지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골이죠. 굉장한 시골이고, 이거보다 더 싼 데들도 사실은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전 근처에 있는 시골. 그래서 어쨌든 그때 지은 것을 펜션으로서 활용을 해보고자 제가 이제 블로그를 개설을 했어요. 왜냐면 펜션을 갑자기 오픈해서 마케팅 일을 쓴다면, 제가 마케팅 그 당시 알아봤었는데, 뭐 네이버 파워링크나 이런 것들은 한 달에 뭐 클릭수에 따라 비례하긴 하지만 돈이 거의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내가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펜션을 오는 사람들은 뭐 맛집을 찾을 거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이제 맛집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다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펜션이 완공이 되고 나서는 뭐 처음에는 이제 농어촌 민박업 했고, 현재 이제 숙박업으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때가 한참 스타트업 붐이 좀 일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창업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가 또 그거였죠. 그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앱이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정부에서도 창업을 되게 장려를 많이 했었고, 아무래도 실업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청년 실업률들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되면 고용이 일어나니까 이제 고용을 굉장히 지원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이유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앱을 만들었었고, 대부분 다 소모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소모임 앱이랑 비슷한 앱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독서 모임 앱, 그 다음 연도에는 스터디 모임 앱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지금 이 북카페 세모, 지금 현재는 이름을 에센셜 H로 바꿨지만 어쨌든 여기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이제 대전점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제가 카페 알바 한 경험이 없어서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리 잡는데 레시피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고 레시피 하고 이제 손님들 피드백 받고 바로바로 매뉴얼을 좀 업데이트 해 나가는 방식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면 난 6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미 매뉴얼도 돼 있고 레시피 매뉴얼 돼 있죠. 업무 매뉴얼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소가 달라져도 할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분 단위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할 일을 10분 단위로 8시간짜리를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5시간이면 교육이 끝나요. 뭐 카페 알바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2주 정도 인수인계 하거든요. 2주. 스타벅스 같은 데는 거의 한 달 가까이 하고 서비스 교육을 따로 하니까. 근데 저희는 5시간밖에 안 줘요, 시간을. 근데도 일단은 한번 면접 볼 때 걸러내겠죠.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면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문제 생겼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다가 혼자 근무하니까 버벅될 때는 뭐 카톡방에다 물어보거나 매니저한테 전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빠르게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젊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서 현재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소모임 같은 거를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좀 자기 커뮤니티가 막 300명, 400명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좀 우쭐해가지고 뭐 모임장 소리 들으면 좀 우쭐해서 그거 가지고 바로 돈을 벌려고 뭐 공간 임대를 시작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간 임대를 하면서 그 사업자 등록을 안 내요. 왜냐면 일단 대부분 직장인일 거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냈고, 뭐 경업금지를 좀 피해가는 우회수단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면 제 소득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주변에 파티룸 10개 운영하는 애도 있어요. 대부분 다 현금으로만 받거든요. 걔는 간이가세자예요. 심지어 연매출이 1억이 넘어요. 근데 간이가세사로 지금 현재 2천, 3천 번다고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걸려서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물론 파티룸이 잘 될 땐 이렇게 벌었어. 근데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파티룸이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반 정도는 폐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돈을 쓸 때는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잖아요. 아파트 취득할 때. 근데 아파트 취득하려고 보니까 본인이 7, 8년 동안 간이가세자였네?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그 사업소도 겨우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쓴 돈도 있잖아요, 분명히. 신용카드 지출한 거 있으니까 순이익으로 잡힌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세금을 10%, 20%를 내왔다면 그러면 내가 대출을 5억, 6억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사업자 대출을 하려고 하건 신용대출을 하려고 하건 그런 최근에는 뭐 DTR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서 물론 세금을 내는 건 당연히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라도 늘려서 어떻게 보면 대출 한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수많은 대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레버리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1월 달에 주식을 시작했고, 바로 다음 달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라도 주식 강사가 일단은 100명이 주식을 시작하면 주식 강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두 명 정도 있을 것 같고, 그 한두 명도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1년, 5년, 10년 정도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주식 실력이 늘면 강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처음부터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블로그 강의도 바로 그래서 블로그 강의도 6개월 만에 시작했거든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예 주식 계좌 개설도 안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최소한 알고 있는 기초 수준에서, 그 대신에 강의료를 많이는 못 받겠죠. 아직은 내가 비기너 단계니까. 하지만 나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6개월, 1년이 지날수록 내가 방송도 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 1년, 한 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외하는 거랑 똑같죠. 누군가를 가르치려면은 계속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을 1년, 2년 정도 겪으니까 제가 딱
그 강의를 시작한 건 1년 뒤부터였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주식 강의 같은 경우는 경력도 중요하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그거 한 이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고, 그 대신에 유튜브는 바로 한 달 뒤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 같은 걸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잘 된다, 못 된다에 대한 확신은 없었죠, 당연히, 그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실패하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성공하는 것도 콘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의 채널이 하나도 없다면, 하다못해 뭐, 인스타그램이든 수익화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면, 반드시 저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쇼츠는 AI로 만드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만들면 뭐 10분이면 뚝딱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들로 쇼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는 것도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주식을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시드머니가 좀 있었으니까 한 두세 건 정도를 낙찰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주식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 한 1년에 한 건 정도 낙찰 받아서, 이런 것들은 단타 수익보다는 보통 한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포트폴리오를 여러 걸로 좀 분산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예금은 하나도 안 해요. 예금 적금은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없고 다 주식 아니면은 부동산이나 사업 투자예요. 그러니까 100% 투자만 한다는 얘기예요. 투자만. 그렇게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는 3년 됐는데 현재 월 한 4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순수익으로. 이따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도. 근데 구독자는 8,500명밖에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두 개 채널 합쳐서 1만 명인데 어쨌든 그렇게 합쳐서 한 450 정도 나오고, 방송은 얼마만큼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전에는 매일 했을 때가 있었죠. 매일 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안정권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멤버십 방송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방송 준비하는 게 1시간, 방송하는 게 20분, 그럼 1시간 20분씩 한 달 해봐야 한 5시간 투자하는 거죠. 5시간. 5시간 해서 어쨌든 450 정도를 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그리고 이거는 칵테일 바로 제가 창업을 변경을 했어요. 지금 원래 일반 음식점으로 여기 허가가 났던 곳이라서 지금 이제 술도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게 술로서 내가 뭐 많은 수익을 얻겠다, 이래서 수익로 창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경험이죠, 경험. 술을 하려면 일단 일반 음식점 해야 되고 주류면허가 나와야 되고요. 주류면허는 당연히 일반 음식점만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마진율도 완전히 다르고 카페 운영하는 거랑 천지 차이더라고요. 마케팅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중에 뭐 누구한테 컨설팅을 할 수도 있겠죠. 술집을 운영을 해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간 임대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거는 애견 운동장하고 캠핑장하고 짓고 있고, 카페도 짓고 있고요. 농장에. 그다음에 무인 편의점 내년에. 일단 이거 안정되면은 내년 한 가을 정도에 무인 편의점 그 안에 좀 창업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나갈게요.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는 부동산 공부가 조금은 돼 있으신 분들이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사례고 제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충남 금산이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 주산지가 인삼이나 깻잎이 많이 나는 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뭐 아이디어가 좀 더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100평의 대지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 다음에 1300평의 임야를 가지고 있고요. 같이 붙어 있는. 그리고 임야는 준보존산지고 3008 도로에 접해 있고요. 공시지가는 총 합쳐서 대지 임야 합쳐서 5천만 원. 실거래가도 사실 이 근처예요. 5천에서 6천 사이.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가진 자금이 1억 원. 이러면은 어떤 걸 할 것 같으세요? 이런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라면은. 한 분 정도만 얘기 들어볼게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돼요. 체험 사업. 체험 사업이요? 어떤 체험 사업이 있을까요? 인천이긴 한데 인삼이나 인삼 같은 거. 뭐 인삼을 캐는? 거기다가 임야가 좀 많으니까 네. 거기 와서 하루 자면서 체험할 수 있는. 임야에서 잔다고요? 아니, 임야가 있으니까 그 주변 경치가 약간 뭐 자연 같은 그런 보장이. 그럼 혹시 뭐 캠핑 그런 텐트 같은 걸 가져와서 자는? 왜냐면 일단 현재는 건물은 없으니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다른 부대시설 아무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못해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캠핑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임야가 있으니까. 임야가 만약에 평평하다면은 거기를 활용해서 뭐 캠핑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거는 어떤 분들은
관심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운영진 했던 분들 중에서도 현재 지금 농업 지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작물을 아예 새로운 작물 왜냐면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부산에서도 일부 바나나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뭐 대구의 사과 이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산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인삼이 굉장히 많이 나온 주산지긴 하지만 한 10년 지나면은 온난화가 되면 금산에서 인삼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지. 점점점 추운 지역으로. 왜냐면 거기는 어느 정도 그늘도 확보가 돼야 되고 기온이 어느 정도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지속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서 현재 망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애플 망고. 또는 하우스에서도 금산에서도 하우스에서도 망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농업에 대한 왜냐면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서비스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하나는 이거를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죠. 꼭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시골하고는 절대 안 맞고 나는 여기 관심도 없다. 이러면 내가 일단 1억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5천 있죠. 5천을 뭐 한 6천, 7천으로 또는 이쁘게 꾸며서 1억 이상으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3.8m 도로니까 조금 더 도로를 확보해서 뭐 국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도로를 확장시켜서 4m 도로가 접하게 한다. 그럼 땅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한 1억 이상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막 내가 수많은 땅을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조금만 협의가 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그 얘기는 해볼게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면 일단 우리가 받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여기는 이제 직장인일 테니까 근로소득이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을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일단은 기타 소득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쪽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현재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블로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 블로그 한 6년 정도 운영했어요.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 블로그 매매는 물론 불법이긴 해서 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 이걸 매매하게 되면은 최소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도 또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사실은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돈이 안 드는 거.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계속 혼자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6월 달에 이제 PD님을 고용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돈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멤버십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또 나오는 뭐 마케팅비나 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현재는 비율이 농장, 뭐 펜션, 카페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점차 여기를 정리하고 그래서 뭐 대전에 있는 카페도 지금 정리할 생각이에요. 권리금 받고 나갈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오히려 이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나 이런 쪽을 좀 더 확장시킬 생각이에요. 직원을 추가적으로 공유해서 그것도 어쨌든 제가 5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아 이게 오프라인은 인건비가 다들 알다시피 인건비 점점 오르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10,000원 되잖아요. 인건비 점점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임대료도 어쨌든 2, 3년에 한 번씩은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10년이고 딱 10년 상가임대차가 10년이니까 그 이후엔 내가 말 그대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야 물론 신축한 건물이니까 내가 갑자기 쫓겨날 리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이런 구축 건물에 들어가면은 얘가 리모델링 하겠다 하면 다 바로 나가야 돼요. 하나도 보장 못 받아요.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이전에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경매보다 이제 매매를 통해서 몇 건 좀 진행을 했었고, 저도 이제 크게 수익을 낸 거는 이렇게 예전에 샀었던 것들이 2019년도, 20년도에 집가 상승이 좀 많이 되면서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억 정도 남기고 팔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2억 정도 주고 낙찰 받았는데 10억 정도에 팔았고, 그게 한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의 상승이 어쨌든 저도 보통 한 18년도 해서 20년도 사이에 좀 많이 이루어진 거고, 그전에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한 10억대 정도. 근데 이때 좀 점핑이 좀 돼서 현재 좀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주식을 하면서도 뭐 일정 부분은 좀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총 12개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은 누구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고, 다만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당연히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식은 한 주 사는데 5,000원,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은 아무리 소형 오피스텔을 한다고 해도 내가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또는 경매로 낙찰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뭐 80% 대출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한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큰 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그 대신에 부동산은 안정적이긴 하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의 매매와 경매, 저는 경매가 항상 답이라고 얘기하지는 또 않거든요. 왜냐면 막상 물건을 보고 나서 그 근처에 임장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거기보다 더 좋은 조건에 싸게 나온 물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취득한 물건은 경매보다 매매가 더 많아요. 매매로 더 좋은 위치에 좋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했었고,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좀 건축에 참여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직영으로 지었었고, 아까 말한 펜션인데, 이런 경험들은 물론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뭐 전원주택을 짓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짓게 되면은 내가 좀 시간을 내서라도 가서 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게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간 것들은 결국엔 강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이 집을 짓는데, 시골에 주택을 짓는데 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보통 이 정도 규모면은 건설사에 맡기면은 4개월이면 돼요, 4개월. 근데 저희는 1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직영으로 지었으니까. 뭐 현장 소장도 직접 고용을 했고, 인부들도 그 현장 소장 통해서 직접 고용했고, 자재도 원자재 다 저희가 시켰고, 뭐 샤시, 문틀부터 해서 다 저희가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절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공사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돈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1년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도 이제 뭐 나름 이 양생하는데 도움도 주고, 매지도 제가 넣었고, 벽돌도 나르고, 이렇게를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제가 내려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는 본인의 지식, 경험을 파는 게 어쨌든 현재 코로나가 지난 현재 사회에서는 가장 저는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거는 이 현수막 보이시죠, 현수막. 이런 것들도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강남을 지나가도 막 이 정도로 크게 현수막을 해놓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본인들이 물건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파는 물건을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는 거는 뭐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어쨌든 내 기준을 정해서 싸게 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파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만 해도 시골이거든요. 완전히 읍내에 있는 건물이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낙찰을 받고 나서 이렇게 현수막을 6개월 정도 게시하고 나서 결국에는 직거래로 매매가 됐는데, 문의가 100통 정도 왔어요. 100통. 지금 경기도에 땅도 내놓은 것도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붙였거든요. 한 300통 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은 다 부동산에다 맡길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업자들은 작업이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복비가 한 1,000만 원이다. 그런데 복비 이상으로 내가 3,000만 원 더 주겠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열심히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만약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거래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직거래를 좋아하잖아요. 주인이 직접 팔면은 복비가 이런 경우만 해도 이게 한 4억짜리였는데 이거를 매매하는데 어쨌든 한 0.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한 1,몇백만 원 되니까 그걸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시골 같은 특히나 그런 동네에서는. 그거를 직거래하면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현수막을 하는데 40만 원밖에 들지 않거든요. 동네 현수막집에다 의뢰해가지고 이거 다 부착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금방 저는 거래가 좀 많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사례로. 그래서 반드시 현수막을 붙여야 된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에서 이것 때문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본인이 여기를 물건을 보여줬는데 그 집주인이 보러 온 사람이 이 전화 통해가지고 직접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단을 아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임야 투자는 사실 제가 좀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하다가 지금 어쨌든 계약이 좀 지연되면서 좀 일단은 좀 보류는 했는데, 이것도 물론 이렇게 수익을 낼 줄 알고 투자한 건 아니었어요. 투자한 건 아니었고 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현재는 어쨌든 한 10배 정도로 지금 거래에 대해서 좀 협의는 되고 있어요.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 됐고, 그 계약이 체결되면 저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대충 시세 차익이 대충 한 30억 정도 돼요. 30억 정도. 양도가액이 한 46억 정도 지금 불었으니까 거기에서 세금 한 17억 정도 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허무맹랑하고 갑자기 개발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 관련된 건데, 그냥 내가 도로 접하는 땅에 그리고 또 그 필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골프장이 최근에 18홀짜리를 계속 이제 늘리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골프장이 장사가 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는 보통 개발사가 한 250억 정도 투자하거든요. 18홀 하는데. 그래서 한 50만 평 정도 개발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100억 이상은 남아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한 홀당 막 한 5, 6억,
5억 10억씩 이렇게 거래가 되고도 하니까 50억씩 막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문기사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인데 여기도 경매로 낙찰받은 곳이에요. 경매로 낙찰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빌라기 때문에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빌라예요. 한 20년 정도 된 빌라고 그래서 뭐 그래도 한 1억 정도 시세는 한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초보자들은 주택을 청약하는 방법이 있겠고 하나는 주택 청약을 포기하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약간 단타로 아파트나 빌라를 거래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저는 지금은 사실은 주택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상승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직 바닥을 알 수 없는 하락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일시적인 반등은 있었지만 당연히 전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악재만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고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는 집값은 안 잡힌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3%에 제가 지금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담보대출을. 그게 지금 7%거든요. 7%. 그러면은 1년에 4천을 더 내야 돼요. 4천을. 저는 못 버틴다고 봐요. 주담대도 지금 7% 됐죠. 그래서 물론 한은에서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안 올린다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6.9% 7%란 말이에요. 그게 3% 4%까지 떨어질 때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투기 수요가 들어와야지 왜냐면 지금은 세금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 어쨌든 금매 물건들은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청약보다는 좀 더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해서 그냥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남기는 걸로 그러면은 뭐 세율 6%에서 10% 사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딱 제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수익형 블로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개설을 해서 뭐 다른 비결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당연히 저도 이제 블로그 강의를 들었죠. 블로그 강의 들어서 어느 정도 구조를 파악을 하고 제가 블로그 강의 듣는데 50만 원 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걸 내면서도 당연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뭐 그만큼 열심히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조만 알면은 방문자 수도 금방 늘 거고 마케팅비를 이런 예를 들어서 건대 카페라고 노출시키고 상위 노출시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300 정도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대 카페를 1위를 잡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건대 조용한 카페라든지 이런 서브 키워드들은 다 일일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키워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 5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로 1년간 아낄 수 있는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라든지 배우는 데는 돈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충분히 그 강사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겠죠. 저는 지금 이번 주에도 지금 듣고 있는데 온라인 블로그 강의를 69만 원짜리 지금 수강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 강사로 사람들 가르치고 한 것만 1억이 넘거든요. 수익을 얻은 게. 근데 저는 지금 블로그 강의를 4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 안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바뀐 것들이 많잖아요. 바뀐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이 또 나왔고 그렇게 또 최근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내가 포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챗GPT가 포스팅을 해줘요. 해서 그거를 또 약간 변형해주는 또 플랫폼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그대로 올리게 되면은 약간 구글이나 이런 블로그에서 차단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안 걸리게 그 알고리즘에 안 걸리게끔 변형하는 사이트가 또 나와서 그거를 또 이용해서 세탁을 한번 해서 하루에 4-5개씩 작성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현재는. 물론 플랫폼에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걸 습득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이제 수강 내역한 게 보이잖아요. 보면은 69만 원. 69만 원 해서 6주짜리 중교육이에요. 중교육. 한 주에 한 번 1시간 강의하는. 그래서 그걸 듣고서라도 어떻게 돌아가는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또 블로그를 운영할 때 아니면 내가 나중에 또 블로그 강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약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펜션 같은 경우도 펜션을 짓는데 아까 말한 대로 2.5억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짓는데 2.5억 들었고 이거 그러니까 한 동이라고만 할게요. 한 동은 없다고 치고 2.5억을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콘텐츠를 올리니까 시골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뭐 답 없다. 이거 엑시트를 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 아까 말한 대로 강의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 글을 예전에 한 6년 전에 블로그에다 작성한 글이거든요. 저는 이런 나중에 계획이 있다라는 글을 6년 전에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각자한테
내가 10년 또는 뭐 10년 안에 이렇게 벌 수 있는 돈을 물어본 거랑 똑같은 이유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했냐? 그렇진 않고요. 막연하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꿈꿔왔던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펜션 창업 강의는 뭐냐면 사람이 보통 귀농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좀 욕망이 있잖아요. 뭐 양평이든 아니면 대전 근교면 금산이든 옥천이든 그러면은 왜냐면 대전만 해도 집값이 좀 비싸니까 시골이나 이런데 좀 텃밭 같은 거 가꾸면서 좀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는데 시골 땅은 도시와 달리 알아볼 게 많잖아요. 토지니까 말 그대로 맹지도 분명히 있고요. 도로가 접항 땅도 있는데 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공부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건축을 해야겠죠. 뭐 지어진 집을 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수요가 분명히 있겠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를 지어놨다 그러면은 일단 소득이 없잖아요. 농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하우스를 지어서 뭔가를 작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귀촌을 해서 농사에 뛰어든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뭐 이런 펜션이라든지 카페를 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카페를 옆에 한 10평짜리나 이런 정도로 카페를 지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10평짜리를 지으면은 그 근처에 있는 이런 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이블을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건축할 때 그런 계획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또는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한 동을 아예 뭐 조그마한 동을 하나 같이 지으면 싸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휴게 음식점으로 처음부터 허가를 받고 시작하는 거는 나중에 천지차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카페로 돌리려고 한다 또는 숙박업으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비용만 해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들고 시간이 또 전환되는데 시간이 또 6개월, 1년씩 걸려요. 행정 절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처음에 계획을 갖고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토지를 알아보는 것들, 건축을 알아보는 것들 건축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또는 건축사무소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협의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케팅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하우스인데 하우스 같은 경우 이게 100평 정도 되거든요. 이거 짓는데 6천만 원 들어가요. 6천만 원. 근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으면은 80% 정도 보조받아요. 한 4,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 돈은 한 1,200 정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 돈 들여서 6천만 원 듣고 짓고요. 뭐 시골에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젊은 분들 조금 빠릿빠릿한 분들은 이런 거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내서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짓는 거예요. 특히나 40세 미만의 청년들한테는 농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다 지원 사업으로 지었고, 지금 뭐 집 지은 것도 다 지금 현재 숙박업으로 전환을 미리 했고, 그러니까 바로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내가 건축을 하건 부동산 임장을 다니건 이렇게 하나하나를 소모성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사진 같은 걸 찍어놔야 돼요.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영상도 남겨놔야 되고 나중에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될지 뭘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그냥 임장만 다녀.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반드시 사진 찍어놓고 하나의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콘텐츠화로 만들어 놓는 게 그렇게 해서 폴더에 정리해 놓으면은 그게 다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집을 지을 때 사진 찍어 놓은 게 제가 볼 때는 한 2,000장은 될 거예요. 뭐 내가 뭐 일하는 거 다 사진 찍어 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중에 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정부 지원 사업은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한 3억 정도 수령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공신력이 있어요. 공신력. 여기 스타트업에 대해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들은 결국엔 투자잖아요. 투자. 시리즈 A나 시리즈 B를 받는 게 내 최대 목표인데 그런 걸 하기에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약간 정부 지원 사업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거니까. 근데 물론 그건 안 하고서도 뭐 벤처 인증 받고 잘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봐요. 일단은 내 돈 안 들이고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수많은 교육, 저도 한 교육 200시간 정도 받았거든요. 교육 받았죠. 그 다음에 다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 받았고 또 거기에서 인맥이 또 생기죠. 뭐 엔젤 투자자라든지 창업 강사라든지 심사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인맥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내가 뭐 5억짜리 10억짜리 R&D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약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좀 루트 같은 것도 있고, 하다못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의 요새 좀 트렌드를 물어볼 수도 있는 인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작은 지원 사업이라도, 뭐 마케팅 지원 사업 이런 건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도 많거든요. 이런 거라도 어쨌든 꼭 한 번이라도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직장인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직장인이면 더 좋아해요, 면접 볼 때. 왜냐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대학생들이 바로 졸업하자마자 또는 재학 중에 창업을 한다? 이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심사위원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3, 4년 하고 있는데 창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럼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너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최소한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더 뭐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로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농촌은 나랑 무조건 관련 없는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자본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 댓글에 뭐 농촌 뭐 이렇게 답 없다 이런 식으로 남기는데, 저는 그래요. 돈 있으면 도대체 창업하죠. 한 10억 있으면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이 껏해봐야 1,000만원, 2,000만원, 많아야 5,000만원, 1억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청년 지원 사업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 서울에 있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쟁쟁한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는 지원 사업을 했고, 일부러. 근데 시골은 더 경쟁률이 낮아요. 왜냐면 누가 귀농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전업 창업농이 아니어도, 전업 창업농은 아마 1년에 한 200일 이상인가는 전업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서도 농업에 있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창업하는 거는 도시에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다. 농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농촌에 꼭 내려가서 농촌에 거주지를 두고 해야 되는 지원 사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다. 이거 내가 제 오타를 안 고쳤네. 이거는 300평 이하, 300평. 1000제곱미터니까. 330평 이하는 주말 농장으로 소유로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농취증이 없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돌릴 수 있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한 7평 정도 되는 건데, 안에는 구조는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농가주택이 굉장히 잘 나와요. 막 호텔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6천에서 8천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 대출도 나오고.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약간 앞에 전망이 좀 괜찮고 하면 적절하게 에어비앤비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에어비앤비가 저 한물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최근에는 오히려 아파트 같은 데서 뭐 6개월, 1년씩 단기 임대로 사는 에어비앤비 수요들도 굉장히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임대 플랫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농촌에 가서, 사실 농촌에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딸기 이런 거거든요. 딸기, 토마토. 그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좀 차별점이 있는 거. 하더라도 애플망고를 만약에 내가 한다? 하우스에서 애플망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플망고를 우리가 무슨 뭐 몇백 평 하는 것도 아니냐, 몇천 평 해야지 수익이 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체험을 애플망고랑 연결시키는 거면 되죠. 그럼 내가 인건비 안 들이고서 관광객들한테 따게끔 해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실제 사례로 저희 농장 근처에도 옥천이란 곳이 있는데, 옥천에도 그 블루베리 농장이 많거든요. 블루베리 하우스 한 2동 정도 가지고 있어요. 200평짜리. 그거는 만드는 데 큰 돈이 안 들죠. 블루베리를 다 따야 되냐, 손으로. 그거를 체험객들한테 요만한 통 하나를 10,000원에 팔고, 그 10,000원에 최대한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1인당 10,000원씩 받아요.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와서 한 4명 들어가면 40,000원인 거예요. 근데 블루베리를 어쨌든 여기 가득 채워서 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니죠. 그 정도면은 체험도 했고, 그래도 어쨌든 하루를 잘 보낸 거잖아요. 체험학습으로. 그런 식으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다못해 뭐 산양산삼 이런 것들도. 산양산삼도 저도 이제 농장에다 심어놨는데, 물론 생착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제가 농부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캐는 체험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난 심어는 놨으니까. 심어놓고는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료를 줄 필요도 없고. 그러한 작물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비료를 안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작물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뭐 산마늘이나 산양산삼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개설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채널인데, 젊은 부자들 TV에 앞으로 뭐 인터뷰나 이런 여러 콘텐츠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카페 건축 콘텐츠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임야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카페를 현재 좀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 짓는 과정들, 어떤 식으로 돈이 들고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콘텐츠로 올릴 거라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리뷰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뭐 결국에는 뭐 주는 거죠. 희낭시에를 준다든지 뭔가를 주는 거를 통해서 리뷰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들.
그래서 리뷰 숫자로만 따지면은 건대 카페들 중에서 5위 안에 들거든요. 저희가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블로그 리뷰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로도 꽤 장사가 됐고, 이게 이제 2호점인 대전점인데, 대전점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좀 키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술집 창업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공간 임대 사업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일단은 사실은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수요가 줄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가 장사가 더 잘 됐어요. 파티룸 같은 데는. 왜냐하면 본인들끼리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근데 지금 그래도 여전히 브라이덜 샤워라든지 뭐 이런 커플들 이런 뭐 100일, 1000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수요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또는 이제 연말에 파티. 연말에는 확실하게 파티룸이 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보통 계약을 하려면 저는 연초보다는 당연히 연말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말에 해서 바짝 일단 한번 땡기는 거죠. 그때 11월, 12월 매출이 사실 전체 매출이 반 정도 되거든요. 거의 매일 차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좀 그런 걸 활용해서, 여기만 해도 지금 이게 저희 이제 파티 대관 했었던 건데, 잘 안 보이는구나. 파티 대관 했었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연말에는 거의 저희도 뭐 주말마다 여기가 시간당 8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은 5시간 빌려주면 40만 원인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음료 하나도 안 팔고 40만 원 버는 거니까 괜찮죠. 그리고 저 강의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대관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제 공간 임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임대료가 10만 원밖에 안 해요. 10만 원이고 제가 그 대신에 지하 공간을 제가 꾸몄어요. 제 돈 들여서 300 정도 투자했고, 여기는 대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달에 한 4-5번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어쨌든 임대료 내고 나서도 40, 50 정도는 최소한 수익이 나는 거죠. 청소는 제가 안 해서. 청소까지 제가 했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공간 임대 사업은 지금 이분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분도 지금 11월 달에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제가 강의 좀 부탁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분도 그냥 평범한 여성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지금 하나 돌리고 있고, 임대로 월세로 한 오피스텔, 강서구 쪽에 한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있고, 이제 그걸로 해서 한 달에 한 200 정도 수익 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비 제외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에어비앤비라든지, 여기도 지금 아파트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요새는 에어비앤비가 예전처럼 여행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특히나 대형 아파트, 아니면 고급 아파트, 이런 거. 고급 아파트에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 700만 원, 800만 원 주고라도 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리브 애니웨어 이런 것처럼 단기 임대 플랫폼, 한 달 살이나 뭐 6개월, 3개월 이런데 최적화된 플랫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에어비앤비와 또 다르죠. 이거는 좀 지속적인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것처럼 대충 한 입금되는 금액이 한 이 정도 되죠. 한 380, 320, 310. 근데 이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일단 유튜브 멤버십은 30%를 떼가요. 30% 제한돈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금되는 돈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입금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수익 내는 거는 한 450, 5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유튜브가 30% 떠가고 이제 이 정도 입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구독자가 지금 10,000명 정도인데 이 정도니까 한 400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만 명이 되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분을 최근에 제가 또 발견을 했어요. 어떤 주식 유튜버가 있는데, 저는 그나마 수익 인증이라도 하거든요. 수익 인증도 녹화해가지고 직접 올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수익 인증을 안 하고 뭐냐면 뉴스를 정리해서 강의하는 유튜버예요. 근데 이분이 6월부터 멤버십을 운영하더라고요. 10,000원, 30,000원. 30,000원은 카톡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30,000원짜리 카톡방에 제가 엊그저께 들어가 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려고. 1,600명이 있어요. 1,600명. 1,000명짜리 방 하나, 600명짜리 방 하나. 한 달 순수익이 최소 5,000이에요. 최소. 이분 유튜브 시작한 지 딱 3년 됐어요. 3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거든요. 구독자 지금 딱 6만 명. 6만 명.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구독자 100만 명인 분들 중에서 최소 순수익 5천 안 나온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조회수에 비례해서 그분들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조회수 100만인데도 많이만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은 몇백 못 벌어요. 많이만 나와봤자. 그러니까 조회수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멤버십으로 하는, 이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이 사람이 대단한 슈퍼게이미도 아니고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은 거예요. 뉴스 정리해가지고 매일매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하잖아요. 성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일단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이분은 거의 매일 방송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올린 거니까.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뭐 너같이 수익 인증 못하는 게 무슨 유튜버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경 안 쓰고 계속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큰 수익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많을 줄 몰라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식 서비스나 마케팅이나 뭐 블로그, SNS나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저도 지금 최근에 좀 새로 추가한 구독하고 있는 좀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계속 얻어야죠. 그래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저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도 계속 그 열심히 산다라는 채널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계속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경매 얘기는 뒷부분에 어차피 좀 많이 할 거라서 내년에 저도 지금 좀 이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경매 강사님이 저희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도 그냥 직장인이에요.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경매 한 4기수 정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성실하고 잘하셔서 1년 안에 무조건 낙찰 받는 걸로 해서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 전에는 이론반 운영했었거든요. 이론하고 입찰계 작성해서 그러니까 법원 가서 입찰계 작성하는 것까지였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한 건 이상은 낙찰 받는 걸로 그게 소액이든 간에 큰 거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운영을 내년에 하려고 진행을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주식 얘기는 뒷부분에 많으니까 말한 대로 젊은 부자들 TV에 주식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콘텐츠가 다 저랑 PD랑 해서 만든 거라서 나름대로는 다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학자 훈훈이 채널 같은 경우는 워낙 올린 게 많아서 좀 찾기 힘드시니까 여기는 다 최근에 제가 다 정리해서 주식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렸었어요. 제가 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뭐 주식 강의만큼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뭐 노하우를 다 공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한 50%는 공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틀은. 그래서 초보자들은 사실 이 주식 강의만 이 강의들만 들어도 웬만큼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한 4, 50분짜리 강의들이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 성장을 위한 재투자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5분 뒤에 이거 마무리하고 2부 강의로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책 출판 계약을 한 이후에 어쨌든 지금 사무실도 이게 한 달에 한림타워라는 여기 건대입구역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한 달 임대료가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지금 1년째 하고 있고 PD님 월급도 한 3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0 정도 저는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PD님 고용한 거 한 6월인가 7월부터 고용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저 혼자 다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유튜브 수익이 450인데 400 빼고 나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냐? 당연히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확장하려고. 구독자 10,000명, 20,000명 가야 되니까. 근데 저도 어쨌든 2, 3년 동안 해봤지만 혼자로서 한계가 좀 느껴져서 어쨌든 새로운 투자를 해서라도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카페잖아요. 카페인데 저희가 떡볶이도 팔고 이번에 그 바나나 푸딩 뭐 이런 것들도 새롭게 출시를 했거든요. 바나나 푸딩이 그 하트 시그널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바로 그 다음날 출시를 바로 했어요. 레시피 같은 건 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개인 카페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프랜차이즈는 그게 불가능해도 그런 식으로 좀 시대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변화해야지만 매출이 들어온다. 제가 여기 카페 차릴 때가 근처에 건대 카페가 75곳이었거든요. 지금 100군데가 넘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대전점은 더 대박인데 대전점은 정말 그냥 번화가도 아니고 심지어 주택가에 있는 카페거든요. 1층 카페인데 거기가 3년 사이에 카페가 15곳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프라인 공간으로서의 카페는 전혀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카페를 창업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시골에다가 또는 내가 도로가 접한 뭐 지방 도로 옆에라든지 뭐 이런데 왜냐면 제주도 이런 데는 1, 2억에도 그런 땅 많이 나오거든요. 한 100평짜리 땅. 그런 데다가 차라리 지어서 내가 차라리 월세 낼 돈 가지고 내 차라리 부동산이라 취득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는 부동산 가치 전체가 몇 배가 상승하는 거니까 건물 가격도 따로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카페 나는 그냥 막연하게 뭐 메가커피 창업하겠다? 저는 절대 반대예요.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아예 안 난다고 봐야 돼. 본인이 직접 일을 풀타임으로 뛰어도 껏해봐야 400, 500 가져가는 수준. 근데 또 창업 들어간 돈이 1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페 창업은 부정적이고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수단으로서 너무 괜찮다. 또는 내가 토지로 뭐 짓고 이런 게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뒷부분에도 사례가 있지만 지방의 상가 300평짜리가 3억, 4억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천안이나 이런데. 천안 정도면은 그래도 수도권이랑 가깝잖아요. 그런데 3억, 4억이면 300평짜리
상가, 약간 구축 상가지만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1층에다가 내가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카페 창업을 하는 것도. 그럼 건물 가치 전체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 세팅해 놓고서 매각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실은 건물의 가치는 임대료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상업용 건물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가치가 아까 말한 대로 3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150을 받는 카페가 1층에 입점을 했다? 그러면은 5억, 6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팅을 만약에 유치를 하면 제일 좋죠. 유치를 해서 누군가가 카페를 창업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되면 내가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테리어비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카페 세팅해서 1억 더 받으면 5천만 원 남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파이프라인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애견 운동장으로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애견 운동장도 두 개 중에 하나요. 이렇게 아예 대지거나, 이면은 절대 애견 운동장 할 수가 없어요. 대지이거나 또는 축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실내에서 운영하려면 축사 허가가 나거나 또는 근린생활시설. 근데 근린생활시설로 사실 이렇게 막 100평씩 허가가 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근데 시골에 있는 축사 같은 경우는 축사를 뭐 얼마 전까지 돼지 키우던 거를, 이건 안 되죠. 당연히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 말고 축사, 말만 축사지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떠난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매입을 해서 그거를 조금 리모델링 해서 지붕 정도만 교체하면 되죠. 지붕 정도만. 비만 피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 좀 조명 같은 것만 좀 이쁘게 꾸미고 해서 애견 운동장으로 무인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최근에 무인으로 돌리는 애견 운동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고 거기에서 이제 DM 받아서 1시간 이용료를 10,000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5시간 보통 4, 5시간 이용하잖아요. 새벽에 운영도 하더라고요. 24시간 놀러가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한 달에 그걸로만 해도 150, 200씩 들어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건물을, 왜 사실 제가 카페를 짓게 된 이유가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긴 임야예요, 임야. 임야에서는 애견 운동장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전이나 답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논밭이니까. 누가 민원 넣어요, 민원. 할 수는 있죠, 내가 맘대로. 근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배 아프니까 민원을 넣어버려요. 그러면 나 다 철거해야 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고 처벌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카페를 40평짜리 지은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그래야지 300평짜리 대지가 확보되고 이걸 애견 운동장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야지 보이는 것들이에요. 모르면은 막연하게 나 애견 운동장 하겠다라고 그냥 덜컥 땅을 사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구독하는 채널은 한 이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채널도 많지만, 그나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루에, 일주일에 7시간 정도 유튜브 듣는다고 했잖아요. 운전할 때만. 그나마 좀 도움받았던 게, 뭐 이세무사 TV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세무사거든요. 세무사인데 주식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면서 차트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분들 건 아예 안 보는 편이에요. 뭐 유명한 분들 많죠. 뭐 불개미도 있고 한데 저는 안 맞아서 안 봐요. 왜냐면 직장인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어불성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스윙으로 하기에는 뭐 이런 분들의 이런 것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 괜찮은 것 같고, 경매 같은 경우는 뭐 기초 닦을 때는 경장인이나 뭐 이분도 경매하는 직장인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은 아예 전업으로 하는 건데, 이분이나 아니면 자기가 수준이 좀 올라갔다 이러면 이제 경매 대망 정도. 그다음에 뭐 김작가 TV는 다 잘 아는 거고, 최근에 이제 열심히 산다라는 채널에 저도 이제 섭외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 무인 창업에 대한 콘텐츠 좀 많이 올리더라고요. 뭐 무인 편의점, 무인 분식점, 무인 라면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 얻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거 트렌드 헌터, 여기 해외 구매 대행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창업오빠라고 해서 라라브레드 운영하시는 강호동 대표가 운영하는 그 채널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보다 부동산 노하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노하우들도 되게 많이 줘서 그냥 이 정도 채널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를 제가 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애견 운동장이나 애견 카페라는 콘텐츠를 입히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물론 전원 카페 또는 대형 카페 이런 컨셉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일단은 저는 40평밖에 안 되니까 200평, 300평 되는 카페랑 비교가 또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테리어에 큰 돈을 투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강아지들이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냥 그 안에 앞에 그 대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이 정도 예산 안에서는. 예산이 어쨌든 지금 2억 안쪽이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대지는 애견 운동장과 수영장을 생각하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뭐한 10평 정도 짓는 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게 20평 넘어가면은 허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관리자도 도와야 되고 하니까 안 돼서 어쨌든 그 이하로 그것도 다 알아보면은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으려고 하고, 임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산지 전용을 해야겠죠. 산지 전용해서 대지 전환해서 애견 운동장으로서. 그리고 아까 제가 3.8m라고 일부러 제시한 이유는 부동산 공부, 특히나 토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도로가 정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4m 이하인지 또는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인지 또는 6m 도로인지 8m 도로인지에 따라서 값어치가 거의 2배 이상으로 뛰거든요, 다. 특히나 8m 도로는 말할 것도 없죠. 8m 도로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8m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카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 수점을 일단 못하고, 일반 수점의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굳이 일반 수점 필요는 없죠. 카페나 그냥 밥 파는 데는 돼요, 밥. 술만 안 파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삼계탕 전문점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휴게 음식점은 허가가 당연히 나니까 카페 창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지 전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은 일단 안 돼요. 왜냐면 4m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캠핑장은 4m 도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야영 장업 하려면은. 오토 캠핑장 하려면 6m 도로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냥 데크 정도 까는 그냥 일반 캠핑장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르고서 애매하게 4m 도로 접했는데 내가 덜컥 땅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가장 명확하게 아는 방법은 당연히 군청에다 전화를 해야죠. 군청에, 시군군청에 담당 허가 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어설프게 무슨 유튜브 보고 어설프게 부동산 뭐 찾아가서 상담하고서 덜컥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관할 군청에 인허가 건자랑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시골은 세제 혜택이 또 있어요. 세제 혜택. 자경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자경.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 자경을 하게 되면 농지 같은 경우는 7년 자경하면은 양도소득세를 10원도 안 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도시에 있는 토지 7년 보유해봐야 한 30-40% 내야 되거든요. 토지에 만약에 특히나 비사업용 토지면 더더욱이나. 그러면 내가 시세 차이 겨우 1억인데 한 3,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요. 근데 농지는 아니라니까요. 농지는 그 대신에, 농지가 제가 말한 대로 무슨 농사 짓는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말 그대로 도로도 접해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대지 전환 할 수 있는 농지인데, 거기를 일단 관리는 해야죠. 관리. 최소한 뭐 식물을 심는다던가 장목을 해서 세제 혜택 요건에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밀어버려도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 되게 많이 해요.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거를 뭐 개발 예정지라든지 신도시 근처라든지 이런 데 한 거를 세대 혜택 다 받고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나면서 넘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금을 1억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 사업이나 또 대출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아까 말한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계획을 갖고서 좀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보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컨텐츠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유튜브를 보내서 나중에 지금 생각날 때마다 좀 보고 시간 날 때 보는 그런 방식으로. 왜냐면 내가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새롭게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저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유튜브 찾아보고서 키오스크 장단점 보고서 했고, 이거 하는데 8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밑에 또 포스기도 하나 설치해야 돼서.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어쨌든 지금 술을 우리가 혼자서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매니저 혼자서 서빙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매니저가 그 메뉴판 들고서 와서 서빙바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해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분증 검사만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 시키게 되면은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치울 때 마지막에 한꺼번에 치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인건비를 한 명 정도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인 코인급 빨래방도 제가 제주도에서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나중에 뭐 제가 낙찰받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데 1층에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최근에는 아시죠? 코인 빨래방에서도 카페처럼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판기나 이런 걸 갖다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라는 거는 아예 업종상으로 대기업 편의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24라든지 뭐 GS24 뭐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거는 편의점은 그래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1억 가까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하면 2천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로 드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브랜드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중소 브랜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 편의점에 관련된 사업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최근에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도 과자도 팔고 그냥 기본적인 장난감 이런 거까지 다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좀 무인 창업을 좀 싸게 할 수도 있다. 무인 편의점 좀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편의점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도시 같은 데도. 그래서 어쨌든 앞부분에 일부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지금 제가 12개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뒷부분에는 뭐 주식이나 이런 비중을 좀 더 할 거고 다 이거는 7년 동안 제가 직장 다니면서 구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프리랜서로서 구축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서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분들은 아무래도 경업금지 의무가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 외에 그냥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반 직장인 다니는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법인 창업을 통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 사업자 내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막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이 막 한 7천, 8천 발생한다 이러면은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한번 통보는 가거든요. 여기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받는 월급보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회사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 창업을 하면 그건 나중에 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취업 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막 회사의 내부 정보를 막 빼가지고 창업을 한다던가 내가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데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던가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은 판례상으로도 거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강의를 한다, 블로그 강의를 한다, 직장 다니면서 설사 나중에 그걸로 큰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이긴 사례도 한 건도 없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2부는 주식 얘기가 아무래도 좀 많겠고요. 주식하고 기본적인 뭐 무자본 창업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3부 때는 경매나 세금 절세,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